뉴스를 쉽게 묻고 답하는 김영의 뉴스 공감. 김반장의 픽.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유독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소나무당도 있는데요. 소나무당에 입당한 뒤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분이죠. 변희재 소나무당 뉴미디어 특별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최근에 소나무당에 입당해서 당직까지 맡으셨습니다. 사실 입당이 아니라요. 저하고 소영길 대표하고 한 1년간 좌우통합 윤석열 트린 집회를 같이 해오다가 구속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창당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공식 입당을 하긴 하신 거고. 예, 그러니까 뭐 계속 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영입이나 뭐 입당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한 겁니다. 그냥.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와 변희재 대표님의 조합을 뭐 좌우 통합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지난해부터 소영길 대표가 제가 제기하는 태블릿 조작 의혹에 공감해주면서 윤석열 트린 집회를 같이 했었거든요. 한 1년 가까이를. 그리고 그건 원래부터 촛불 태극기 좌우통합 집회였으니까 그 흐름이 그냥 그대로 소나무당으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창당까지 이어졌다. 예. 그래서 이제 소나무당까지 오신 건데.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이른바 범진보 민주인사도 있지만 전화 최대집 같은 보수인사도 들어가는 게 좌우통합 집회를 계속 같이 갔으니까요. 예. 오늘 소나무당 비례대표 출마를 이제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그러니까 저희 같은 당은 원래는 좀 네임드 있는 사람이 지역으로 가주는 게 맞는데 우리는 정반대가 된 게 이름 있고 좀 있는 사람들이 비례로 가서 뛰어서 정당 대표를 올려야 되는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지역구 출마도 고민은 하셨던 거고요. 아니 저는 아예 출마 자체를 고민 안 했었는데 이 출마 자체를 사실은. 네. 예. 근데 상황이 이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 있고 이 창당이 너무 늦게 돼가지고 시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알려진 사람들이 나가서 끌어달라 해가지고 손혜원 씨나 저나 이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창당이었으면 아마 안 나갔을 수 있을 겁니다. 보니까 대표님을 포함해서 영입 인재 6명이 손혜원 전 의원, 정철승 변호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김도연 전 베트남 대사, 정다은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요 조합들도 상당히 특이해 보이거든요. 분야나 또 이런 이념 정당 정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정다은 대변인 말고는 사실 송영길 대표하고 아주 막 깊은 인연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송 대표의 지금 상황 처해진 상황과 그분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에 공조를 하고 동감을 해서 어찌 보면은 뭐 정철승 변호사 같은 경우는 송 대표가 감옥에 간 뒤 들어온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와 비전을 보고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 너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어서 이게 순항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좌우통합 집회는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거든요. 그 목표가 같다. 조기 퇴진에 여기서 이제 다 뭉쳐지는 거죠. 근데 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손혜원 전 의원이나 정철승 변호사 그리고 대표님까지 이 영입 인재들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혜원 의원은 끝났고요. 손혜원 의원은 그 무슨 부동산 투기 그건 다 무죄가 나왔었고 차명 부동산 문제만 벌금 나왔던 거고. 네. 저 같은 경우 지금 태블릿 조작 문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저는 완전 조작을 다 밝혀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저는 조작주범들인 뭐 윤석열 뭐 한동훈 다 처벌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이런 지적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 뭐 추가 인재 영입 계획이나 뭐 입당 계획도 있으신 겁니까? 계속 있죠. 이제 비례도 더 채워나가야 되고 이제 호남 어차피 소영길 대표가 광주 출마를 내일 선언하기 때문에 그 최대집 대표가 목포 출마하거든요. 예. 호남에서 지금 무소속 출마들이 많은데 소나무당이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판단하는 거죠. 무소속이 유리하냐, 소나무당으로 가는 게 유리하냐 이런 부분들에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이어서 옥중에서 광주 서구갑 출마 의사를 밝혔잖아요. 여러 지역 중에 광주 서구갑을 택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 호남의 상황이 이번에 현역에 다 떨어졌는데요. 한 8명 중에 지금 7명이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얘기하시는 거죠? 민주당에 그 민영배 의원만 남고 민영배는 초선입니다. 재선 도전하는데 최근 계속 그런 식으로 호남에서는 초재선을 다 떨어뜨리면서 또 신입하고 물갈이는 좋은데 큰 정치인이 나올 수 없는 구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영길 대표는 5선이거든요. 네. 5선이니까 야, 이 정도면 이제 대권 도전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낙연 지금 대표도 사실 와서 대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들어서. 미래에서 지금 하고 새로운 있죠. 미래에서. 그래서 소영길 대표도 자연스럽게 호남의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을 계승하겠다. 김대중 정신. 예, 그래서 김대중 관련 이 뭐 컨벤션터 등등이 가장 많은 데가 서구갑이어서 김대중을 이어서 호남 정권을 창출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 더 주목을 하시고 공을 들이시고 계신 예. 거다. 그럼 호남에서 아무래도 여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말씀하셨던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등과 경쟁을 했을 때 소나무당에 뭐 더 이렇게 필살기가 있을까요? 일단 이낙연 대표는 저는 윤석열 정권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논객으로 봤을 때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당으로 규정해서 싸우다가 감옥까지 끌려갔는데 이낙연 대표는 어느 입장인지 제대로 나온 게 없다. 비판. 한마디로 뭐 이 비판하거나 제대로 투쟁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민주당 비판에 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욕을 많이 보시는 건가요?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호남은 무조건 윤석열 정권 눈서 못 살겠다는 게 가장 큰 이 흐름이기 때문에 송 대표 쪽이 이낙연 대표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 투쟁력이나 지금 현재 또 옥중 출마도 나쁜 게 아닌 거거든요. 호남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싸우다 감옥 갔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의 호남 정책이 이건 꼭 이재명 대표 때뿐이 아니라 계속 그래왔어요. 계속 호남의 큰 정치인들은 자꾸 쫓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출에서만 남았는데 네. 송영길 대표는 누가 봐도 호남의 대권 주자니까 호남인들이 이 민주당의 뭐 지금은 초선도 아닙니다. 그냥 신인들 현재도 송 대표는 신인가 붙거든요. 네. 신인 하는 것보다는 대권 주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호남의 큰 정치인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또 착안을 하셨다는 설명이신 거고요. 예. 그런데 송 대표가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지역구 본인 지역구 유세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후보들 지원 유세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재판부에 보석을 일단 신청하신 거죠? 신청을 해놨고요. 지금 송영길 대표 부인이 지금 지역구에 내려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일 출마 선언을 부인이 같이 하는데 대신하는 거죠. 같이 하기보다. 이 재판부에다가 아니 이 사람이 구속되기 전부터 창당과 출마를 준비해왔거든요. 예. 그러면 원래는 불구속사가 원칙인 건고 이 도주의 우려만 없으면 불구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검찰 수사 끝났고 재판 중이고 출마로 나가는 사람이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출마를 이유로 보석이 신청돼서 인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구속된 사람이 출마 선언에서 온 적이 있는데 소영길 대표도 저는 이제 출마 선언까지 내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그렇게 돼도 저는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다 알거든요. 이거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호남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그럼 전 득표율 최소한 자기 지역구 득표율에서는 크게 차이 없을 것 같다. 다만 다른 지역구 유세를 못 해주기 때문에 많이 큰 피해는 받지만은 본인 지역구에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 같다.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 참여를 이제 소나무당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는데 요거는 답변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간접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이나 민주당한테는 이제 문이 닫힌 거죠.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진보당하고는 같이 하는데 사실 민주당하고 훨씬 더 왼쪽에 있는 진보당과 같이 하는데 뿌리가 같은 소영길당이나 조국당하고는 못하겠다.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소나무당 이번 총선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사실은 일단 저희는 제일 목표는 소영길 대표 당선입니다. 이게 제일 목표고요. 잘못하면 이 소영 대표의 이 지금 검찰과의 싸움이 정치적으로 번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보복을 당해서 20년형 맞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이 송 대표 당선이 1순위고 만약에 이제 저희는 이제 윤석열 정권은 조기 퇴진 정도가 아니라 1년 안에 퇴진. 이건 뭐 제 개인 공약인데 저는 1년 안에 퇴진시킬 자신이 있고 제가 국회 법사위만 들어가면 저는 뭐 그들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완벽하게 밝혔기 때문에. 근데 일단 비례에서 의석이 나오려면 최소 3%는 달성해야 되는데 요거는 자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만 되면은
그러니까 3% 정도 되면은 뭐 전가 들어가서 끌어내릴 테니까 윤석열 정권을 못 참겠다 분들은 소나무당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신당이랑 저기 민주당이 지역은 민주당이고 뭐 비례는 조국이라고 지민비조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얘기 않고요.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고 싶은 분은 소나무당 찍어주면 됩니다. 소나무당.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표가 좀 분산되는 거 아니냐. 야권들이 다 같이 이제 뭐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합니다만 뭐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뭐 소나무당이든 새로운 미래든 표가 분산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들 목소리는 어떻게 답변이 비례는 상관이 없고요. 비례는 제가 말씀대로 그러니까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조국신당, 민주당하고 이 소나무당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라인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말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릴 수 있겠다. 그런 판단되는 데를 찍으면 되는 거고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눠 먹는 거나.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소영길하고 소나무당 아마 지역을 거의 다 호남만 나갈 거기 때문에 호남은 원래부터 경쟁 체제로 갔어야 되는 거죠. 일당 독재가 문제니까 호남에서는. 그래서 표로 분산돼서 뭐 국힘당이 어부지리할 일은 최소한 소나무당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총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반적인 총선 결과? 전반적으로는 원래는 이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이 민주당의 하향세를 탔다가 오히려 조국 신당이 나오면서 정권 심판론이 올라오면서 범야권에 유리한 지형 환경이 됐고 현재 소나무당은 조국 신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권 심판이 아니 정권 퇴진 얘기하니까 저희는 1년 안에 이게 저는 민주당 선거에 큰 도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은 어쨌든 다수가 민주당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 심판론 흐름에 민주당 지역 후보들이 발만 맞춰주면요. 민주당은 자기 실력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럼 여소야대는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 범야권에서 충분히 과반은 넘어가겠다.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공천 현역 의원들이 다수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탈락한 의원들 중에 비명계가 많다고 해서 비명 행사라는 말까지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죠, 결과적으로. 네, 맞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팩트다. 팩트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부당한 공천인 측면도 있지만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되게 안 싸운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 비명 저는 그 비명 막 이거보다도 아니 제가 볼 때 떠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하고 거의 싸운 걸 못 봤어요. 들이받고 싸운다거나 아니면 뭐 총선 무슨 뭐 집회 때 나왔다거나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당원의 심판일 수도 있다. 이 부분 대해서는. 당원들의 민심이 반영된 정선에서 결과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하위 20%가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부당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당원은 싸워라. 이게 저는 당원들의 뜻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이 총선 결과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 신당이랑 소나무당이 나오면서 이제 강력한 정권 퇴진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민주당 후보자들도 따라올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이제 또 윤석열에서 비토층이 국민의 60%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민주당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야 정권 퇴진 시켜야지 찍을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좀 어부지리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본방송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유튜브 열어놓고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비례위성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구성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의 후보들을 두고 좀 논란이 있었고 2명의 후보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요건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분들이 무슨 이 반민의만을 떠나서 제가 그래도 이 정치 사회 언론을 20년 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고 비례라는 보신 거는 라인업을 보고 찔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손혜원 씨가 나가는 게 누군지는 알려진 사람이 나가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집권 여당 출신들과 제1야당의 이 비례 1번 의원들이 누군지 모른다. 저 같은 사람 정도면 국민의 뭐 거의 웬만하면 다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인지도도 문제가 있었다. 누군지 모르는 판단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사퇴한 거는 근데 사퇴를 해도 지금 반비가 그게 아닌지 누군지 모른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누군지 모르는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일했겠죠. 근데 그 영역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5.18 폄훼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도태우 변호사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을 재검토했는데도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광주까지 가서 광주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그리고 광주 간의 막말 용납하지 않겠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문제잖아요. 근데 사과의 진정성을 좀 높이 평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한 명 더 하면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문제를 엄청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민경욱 전 의원도 똑같이 도태우 변호사랑 부정선거 제기했는데 이분은 컷오프 시켰어요. 5.18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보수운동을 저랑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뭐 저는 부정선거는 안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미 보수를 다 탈락시켰던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한테만 그게 적용이 안 돼서 네. 이상하다 이건 좀 약간. 그러면 애초에 공천 심사 단계에서 좀 더 냉정하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시는 아니, 건가요? 냉정한 게 아니라 이게 뉴탐사라는 인터넷 이 시민 언론이 이제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까? 유영하 공천과 도태우 공천이 결국 박근혜 측과 윤석열과의 1+1 거래 아니었냐. 아주 구체적인 증거 갖고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답변도 없고 해명도 없고 그냥 1+1 거래. 그래서 그 1+1 중에 1은 유용하겠죠. 그럼 +1이 도태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저 국민의힘 정당의 서양상 흔히 말하는 전과훈과 보수들은 이미 다 숙청했다니까요. 예. 근데 도태우만 지금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조국 혁신당 돌풍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이제 좀 잦아들 수밖에 없겠다. 지금 고점을 좀 찍었다고 고점을 보시나요? 찍어서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주로 신장식 대변인이 다니면서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신당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민주당 주자면은 둘 다 찍어야죠. 근데 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지민 비조 경향성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만나버려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민주당도 비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당선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 싸움이 나가지고 오래 가긴 힘들 흔히 것이다. 말하면 몰빵 정리가 될 거고 그러니까 거품 빠지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조국 신당이 민주당보다는 잘 싸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라인업을 보면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공무원들이에요 다 죄다. 그래서 아마 소나무당의 라인업 그리고 소나무당의 구체적인 이 투쟁 방안들 볼 때는요. 정말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길 바라는 사람이면 소나무당은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조국 신당은 양쪽으로 이제 표를 뺏기게 되겠죠. 지지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고요.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제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서 호주로 출국까지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켰다. 그러면서 특검법까지 발의를 했는데 요 사안 소나무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보더라도 저거는 범인 도피로 규정될까지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와 호주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그레망이라고 이제 해당 호주에서 이 대사 부임을 동의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예. 호주 입장에서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 언론이 계속 떠드는 게 저는 호주 정부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놓고 정보가 나오지 않지만은 언론이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호주 공영 언론이 이 사안을 보도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하거든요. 공영 언론들을. 그럼 호주와의 관계가 틀어지는데 저는 이 설명할 때 이게 더 위험한 얘기들 하는 게 할 말이 없으니까 호주와의 군사적 연대를 위해서 국방장관 보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중국 입장에서 이것들 뭐 하는 거냐 이거 호주와 지금 중국이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는데 예. 한국이 국방장관 보내가지고 군사 연대를 한다고 하면 중국하고도 문제가 되거든요. 정부가 왜 이런 대사 임명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황상 범인 도피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다른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장관급이 가는 곳도 아니에요. 호주 같은 경우는. 그것도 국방장관을 보낸다는 거는 지금 이 인도태평양 부분이 굉장히 긴장 관계가 높은데 거기다 국방장관을 보내면 안 돼요. 그 대사로. 장관급이 갈 누가 자리가 봐도 아니었는데. 오해하는 겁니다. 이거 군사연대인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또 크게 우려하고 계신 거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소나무당 영입 인재 아까 얘기해 주신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있어서 요 사안 더 면밀하게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부분 대해서는 가장 구체적인 대안들을 갖고 있고 당장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의사들이 지금 다 파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공의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의사 못 해먹겠다고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는 무조건 이걸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요. 이거는 의사들이 스스로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돌릴 수도 없어요. 의사협회 최대 회장이 그쪽 출신 아닙니까? 근데 뭐 응급실 뺑뺑이나 지역의료 또 필수의료 이런 부분 문제는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고난이도 전문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와 응급실과 이제 필수 의료가 부족한 거거든요. 이거는 2,000명, 3,000명 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쪽 의사를 따로 키우는 방식으로 왔어야 되거든요. 정책적 차원으로 그러니까 해결해야 지금 정책이 된다. 틀린 거죠. 완전 2,000명 때려보는 거 완전 틀린 거죠. 이거는 의료 시장이 완전히 그냥 붕괴가 되고 건강보험이 붕괴될 사안이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의대라는 게 의대에 입학해와 10년 뒤에 의사가 되는데
지금 한창 이 공부하고 훈련하는 이 전공이나 이 학생들 볼 때는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못하겠다는 거고 실제 해외의 이 사이트, 해외 의사구인 사이트 해가지고 해외 이주를 막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소나무당 입장에서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필두로 해서 이 부분 좀 정책 행보를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특히 정책 행보를 갖고 있는데 이 정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이거 멈춰야 되거든요. 윤석열 정권의 이 폭정을. 윤석열 쫓아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한테 이건 도리 없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원래 윤석열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었는데 같이 뭉쳐서 빨리 저기에 쫓아내자. 이거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설득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의대 증원 정책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좀 보지 않았을까 보여지기도 해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신나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의사 집단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핵심 지지층이 파괴되는 경우는요. 이거는 나중에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이 개인 병원 하나가 수많은 보수 성향의 흔히 말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네. 이걸로 이 윤석열 정권 보수를 지켜왔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반 윤석열 돌아서면요. 윤석열 정권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의료계를 통해서 오히려 더 민심이 다르게 네. 작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열심히 윤석열 정권 지지해줬는데 의사들이 갖고 있는 배신감과 상실감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의대 교수들이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파국까지 가진 않겠죠. 그 파국까지 전에 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보고 계신 정권에서는 건가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더 세게 때려줘 봐가지고 지지율 올리자 이러고 있기 때문에 뭐 총선 때까지는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더 길게 갈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이거 그리고 이제 총선 끝났다? 그 협의가 된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후유증이 너무 커서 어쨌든 의사들의 그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예. 작업하는 게 그게 간단하겠습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당 뉴미디어 특별위원장이신 변희애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